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사막화까지 있죠. 21세기 환경 문제 중에 다섯 번째 사막화까지 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또 황사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사 현상. 지금 우리가 황사현상이라고 말을 과거에는 황사현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 황사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왜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가, 어디에서부터 발원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사현상. 주로 과거에는 황사현상이 봄철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봄철에 일어났는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어디에서 발원을 시작했냐 하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중국의 서부 지역이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발원이 되고, 고비 사막, 텐켈 사막, 이런 사막 지역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 사막 지역의 모래바람이 토양 입자가 아주 이제 큰 것들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겠지만, 아주 미세한 입자들, 작은 입자들은 바람이 불면은 바람의 속도에 의해서 공중으로 많이 올라가죠. 올라간 사막에서 토양 입자들, 그 다음에 내몽고라고 하죠. 네이몽고 또는 내몽고를 네이몽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보죠. 내몽고 고원, 황토고원, 우르도스 사막. 중국은 굉장히 땅덩이가 덥죠. 땅덩이가 덥기 때문에 사막 지역도 상당히 많은가 보죠. 그러면은 이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곳은 숲이 우거진 곳도 있고, 또 메말라 가지고 사막화된 지역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주 하면 상당히 땅덩이가 넓고 또 숲이 많이 우거지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호주도 내륙에 가보면은,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지도상에를 보면은 호주도 사막이 상당히 넓은 사막이 내륙 지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같이 큰 면적이다 보니까 사막 지역도 있다는 거. 미국도 굉장히 큰 면적이죠. 미국도 보니까 아주 이런 그 사하라 사막 같이 풀이 하나도 없는 사막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사막 비슷하게 숲이 없고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우르도스 사막, 이런 것들이 한국과 일본으로 바람을 따라서, 편서풍을 따라서 날아오는 것이 바로 황사 현상이다. 특히 이제 편서풍,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편동풍이라고 한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분다면은 이 황사 현상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 이 황사 현상은 주 원인이 중국 쪽, 또 몽골 쪽, 이런 쪽의 사막에서 미세먼지들이 바람에 따라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황사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막이나 고원뿐만 아니라 경작지에서도 면지, 또 토양 입자, 이런 것들이 날아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주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봄철에는 경작지가 광활한데, 중국의 경작지가 아주 넓은데, 봄철에는
아직 재배 작물이 땅에 들어갔지 않죠. 그리고 지표면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토양 입자가 그 바람에 아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이것이 공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풍향이 편서풍, 서풍이다 이 말이죠.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 미세먼지들이 날아오는 것이 황사현상이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황사현상도 아주 그 피해를 많이 주지만은 또 미세먼지들이 이 황사현상은 과거에 이제 황사현상은 주로 이제 봄철에 편서풍을 타고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지금은 이 미세먼지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들이 편서풍이 아니래도 바람이 별로 안 불더라도 너무나 많이 이 미세먼지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서해안 쪽으로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 쪽으로 많이 넘어오죠. 이것이 이제 미세먼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이 되기는 됩니다만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양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주로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어디에서 많이 이 그 농도가 높냐 하면은 동쪽보다는 서쪽에 미세먼지가 많이 있죠. 그건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중국과 그래도 가깝게 접해 있기 때문에 서해안 쪽이 서쪽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황사현상과는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황사현상과 많은 부분 오버랩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미세먼지가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은 높은 산이 별로 없고 광활한 면적의 농사짓기에 적당한 넓은 곳이며 인구는 많아 대부분의 땅을 경작지화한다 라고 했어요. 산이 경사가 심한 곳은 못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평평한 지역 또는 구릉 지역 같은 경우는 경작지화해서 재배 작물을 식재를 해가지고 식량을 생산을 많이 하도록 경작지를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숲이 많이 파괴됐죠. 또 이제 이런 경작지를 봄에는 아직 작물이 없어 대지는 그대로 표토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황사 현상을 일으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그 경작지가 온통 숲으로 울창하게 뒤덮여 있다고 한다면은 그 황사 현상의 그 빈도라든가 그 양을 훨씬 줄일 수가 있겠죠. 이와같이 이런 황사 현상도 숲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7번째로 환경문제 7번째로 도시의 열섬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열섬화라는 것은 도시가 열로 된 섬과 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도시가 주변에 시골에 비해서 열이 훨씬 많죠. 그래서 열이 많기 때문에 열로 된 섬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열섬이라고 합니다. 시골의 열섬화는 없죠. 시골이 열로 가득 찬 곳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도시에는 열이 높은가? 높은 열을 가지고 있고 시골에는 왜 열이 없는가? 도시에 비해서 시원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를 한번 볼까요? 도시는 건축물이 많죠. 엄청나게 많죠. 건축물. 요즘에는 또 건축물 중에서도 높은 빌딩, 그 높은 빌딩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닌 그 상가 건물, 사무실 건물들도 높은 빌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상가 빌딩이라든가 사무실 빌딩에 비해서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죠. 높은 빌딩에. 전주만 하더라도 높은 빌딩 하면은 아파트죠. 최근에 혁신도시, 만성동에 혁신도시 가보니, 만성동인가요? 거기가 그 만성동은 법조타운이죠. 혁신도시가 그쪽 무슨 동인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전주하고 완주, 이서하고 경계 지점이 있죠. 그래서 혁신도시의 일부가 또 이서면에 포함되기도 하죠. 거의 보면은 최근에 시상복합 건물인 대박 노블랜드라는 그런 건물은요, 아주 멀리서 봐도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몇 층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뭐 한 45층 정도, 대충 한 40층 이상 되는 것 같은 건물이죠. 그것이 40층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층에 3m씩만 잡아도 120m가 올라간 거죠. 나무는 120m까지 올라간 나무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멀리서도 이렇게 높은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 이같이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철제 빔으로 또는 철제로 인해서, 이 건축할 때도 철을 많이 쓰잖아요. 이 철이 그 건축 내부에 들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철이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스콘, 도로에 아스팔트, 이것도 굉장히 열을 많이 흡수하죠. 이런 건축물들, 철, 아스콘, 그 밖에도 뭐 열을 많이 흡수하는 것들은 유리를 통해서도 햇빛이 들어가면은 내부가 온도가 높아지죠. 이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밖의 온도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는 열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을 많이 흡수하기도 하고, 일단은 열을 많이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그 기적으로서 열을 많이 흡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바람길을 차단해서, 바람이 뭐 전후 좌우 동서남북 뭐 이런 식으로 확 터져 있으면은, 바람이 불면은 이 열이 흡수한 열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확산을 하고 방출해야 할 수 있는데, 이런 건축물에 의해, 높은 건축물에 의해서 바람길을 차단해 가지고 도시 내 열을 확산시키지 못하고 방출시키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 열을 가두어 놓고 있죠. 그래서 도시 내 열이 확산되지 못하고 방출되지 못해서 정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도시 내에. 그럼으로써 도시 내 온도가, 기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시 내 열이 높다. 그래서 연로도의 섬과 같이 생겼다. 그 지금 어느 때입니까? 11월 하순 얼마 있으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따뜻한 지역에 내부로 들어가면 모기도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어제도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모기를 발견해가지고 한 마리 잡았는데요. 이와 같이 식당이 아니라 어제 그 학교 내에서 사무실에서 모기가 날아다니길래 한 마리 잡았는데요. 이와 같이 도시 내 온도가 높으니까 지금 이때쯤이면 밖에서 모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낮은데, 내부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기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도시가 연료된 섬과 같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이 온도가 비슷하다면은 연료된 섬과 같이 보이지 않죠. 그니 시골은 도시에 비해서 열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훨씬 적다 이 말이죠. 훨씬 적어요. 건축물도 많지 않고 도로도 많지 않죠. 도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도 적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적기 때문에 철도 없죠. 철도 많지 않죠. 그 다음에 건축 내에 열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시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렇기 때문에 시골은 도시에 비해서 온도가 기온이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온을 낮출 수 있는 기작이 도시에 비해서 시골은 많다. 그래서 식생에 의해서 증산작용, 식물체가 증산작용을 많이 하죠. 증산작용을 함으로 해서 열을 방출한다 이 말이죠. 열을 방출해요. 주변 열을 방출해요. 주변의 열을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도시에 비해서. 왜? 식생에 의한 증산작용으로 열을 방출하고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아마 그 전에 했을 거예요. 여름철에 나무 그늘 밑에 가면은 왜 시원한가? 그 시원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산작용에 의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열이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생에 의해서 태양열 흡수를 저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늘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늘이 생성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광 에너지가 열을 발생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복사일 그늘 생성이기 때문에 이런 아까 아스콘이라든가 철이라든가 건축물은 햇빛이 비치면은 햇빛을 받으면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 가지고 열을 발생을 시키는데 식물체 잎이나 줄기는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도 그 열로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양이 극히 적다 이 말이죠. 위에서 말한 앞에서 말한 건축물, 철, 아스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열이 높지 않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 떠나서 먼저 할까요? 건축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람길 차단이 별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바람이 불면 열이 한 군데 생겼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확산이 되고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원도가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열로 된 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사열이 도시에 비해서 훨씬 적다. 복사열이 무엇인지 아시죠? 햇빛이 지상의 어떤 물체에 닿았을 때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그 열이 도시에 비해서 시골은 훨씬 적다는 거죠. 이와 같이 도시는 열을 많이 가둘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시골은 열을 많이 흡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시골에 비해서 기온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열 화상 카메라 이런 걸로 측정을 했을 때 공중에서 높은 곳에서 측정을 했을 때 도시는 열로 된 섬과 같이 보인다. 그래서 도시의 열섬화가 된다. 그래서 도시가 크면 클수록 이 도시에 열을 가둘 수 있는 양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도시가 크면 클수록 도시의 열섬화는 더 심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와같이 열섬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는 열대야 현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대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대야는 어느 때를 열대야라고 하냐, 집 밖에 야간 최저 기온이 25도씨 이상인 날의 밤을 열대야라고 한다. 집 밖에, 집 안에가 아니고 집 밖에 저녁에 야간에 최저 기온이 25도씨 이상인 날의 밤을 말한다. 그럼 열대야는 어느 계절에 일어납니까?
마이크를 놓고 얘기를 했네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야 현상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집 밖에 야간 최저 기온이 25도씨 이상인 날의 밤을 말한다. 그래서 집 안이 아니고 집 밖에, 그 다음에 저녁에 최저 기온이 25도씨 이상인 날의 밤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열대야는 어느 계절에 일어납니까? 즉 여름철, 매우 더울 때. 그래서 열대야 현상이 있는 날은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죠. 덥기 때문에. 습도는 높고, 우리나라 기상 특성상 습도는 높고 온도가 또 높죠. 온도가 비록 높더라도 습도가 낮으면은 그렇게 불쾌지수는 높지는 않습니다. 습도가 낮으면은 그 온도가 그 햇빛을 차단시키고 그늘 밑에만 가면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습도도 높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 다음에 온난화 및 온실 효과가 관련이 있다. 온난화 및 온실 효과가,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도시의 열섬 효과도 온실 효과와 관련이 있죠. 온실 효과. 온난화와 관련이 있고, 물론 이제 온난화하고 관련보다는 온실 효과가 관련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온도가 기온이 높지 않다면은 열섬 현상도 그렇게 생기지 않고요. 열대야는 물론 더 안 생기겠죠. 그런데 온난화 또는 온실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열대야가 생기고 온실 저기 뭐냐 도시 열섬화가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태양열을 축적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이 많다. 방금 전에 도시의 열섬화 현상에서 태양열을 축적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이 많다는 거죠. 우리 그 실내 공간이 도시에 비해서 시골에 비해서 도시가 훨씬 많죠. 그 다음에 바람길 막고 건축물에 의해서 이같이 태양열을 축적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이 시골에 비해서 도시가 훨씬 많다는 것이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훨씬 또 많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 구조물이 열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을 억제한다. 요건 뭐 온실 효과 때문에 그렇죠. 인공 구조물이 열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을 억제해요. 온실 효과가 마찬가지로 방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막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숲의 감소로 햇빛 차단과 열 방출량을 축소시킨다. 숲의 감소. 숲이 많으면은 이런 사례가 없을 텐데, 숲이 없으니까 햇빛을 차단시킬 수가 없어요. 햇빛을 차단시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바로 지상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상의 어떤 물체, 특히 열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물체, 철 같은 경우, 아스콘 같은 경우, 여기에 닿았을 때는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열을 많이 흡수를 하고 햇빛 차단과 열 방출량을 축소시킨다. 그러므로 인해서 열대 현상이 일어난다. 열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이 네 가지가 열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같이 도시 열섬화라든가 열대 현상은 온난화와 온실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1세기의 환경 문제는 아닌데요. 21세기의 환경 문제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조림지 등에서, 즉 숲, 숲 등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만큼,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어떤 과정에서요?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만큼 산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탄소 배출권입니다.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제도가 국제적으로 만들어졌죠. 국제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불과 뭐 한 20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 우리나라도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국제 조약에 관련이 있죠. 아마 2012년도인가부터 아마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산화탄소에서 숲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걸 아까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흡수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할 수 있는 권리는, 이산화탄소 어떻게 해서 배출하냐? 굉장히 많죠. 이산화탄소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이산화탄소 배출하잖아요. 그 다음 기업체에서 배출하잖아요. 그 다음 가정에서도 배출합니다. 가정에서도 뭐 하면서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하죠. 자, 그러면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해요? 자, 우리 집은 전기로만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안 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기를 사용해도 이산화탄소 배출합니다. 왜? 전기를 만드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졌다면 그 화력발전소는 뭐냐?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화석연료 사용한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은 지구온난화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죠. 공장 등 산업체는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뭐 공장에서 뭐 내뿜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죠. 전주만 하더라도요, 전주 인구가 약 60만 정도 되는데요, 자동차 대수가 30만 대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2명당 한 대씩이 있다는 거죠. 2명당 한 대씩. 자동차가. 정확한 통계는 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제가 듣기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주 인구는 아시죠? 대충 얼마라는 것을 뭐 인터넷 찍어보면 바로 알고, 아마 차량 대수도 인터넷 찍어보면 나올 수도 있겠죠. 대충 우리 전주시의 인구가 약 60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자동차 등록 대수가 30만 대가 넘는다는 거죠. 그럼 바로 뭐냐?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CO2 배출량이 제한된다라고 했어요.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이 언제 생겼습니까?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을 했죠. 리우환경회의에서. 그래서 그때 92년도에 기후변화협약이 구성이 돼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CO2 배출량, 자 12년 전이 됐죠. 2008년 전이면. 근데 이제 그 적용되는 그 국가가 선진국부터 적용을 시키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도 2012년도부터는 이 탄소 배출권의 국제 조약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는 나무를 심을 때 뭐 때문에 뭐 하려고 나무를 심었습니까? 뭐 하려고? 목재를 생산하려고 나무를 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같이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솔그룹에서 호주에다가 2만 헥타르, 뉴질랜드에다가 1만 헥타르의 조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솔그룹에서 여기에다가 조림을 할 때의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재 생산을 위해서 조림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목재 생산에 의한 경제적 가치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특히 탄소 배출권. 공익적 가치는 탄소 배출권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죠. 근데 다른 공익적 가치는 여기다 그 지역에서 혜택을 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다른 공익적 가치, 어떤 공익적 가치냐, 뭐 재해방지라든가 홍수방지라든가 기상 완화라든가 수자원 함양이라든가 또 휴양 효과라든가 치유 효과라든가 토사 유출 방지라든가 토양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뺏어올 수도 없어요. 아직 국제적인 조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탄소 배출권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만 헥터 호주에 심어진 나무 2만 헥터에 그 면적 2만 헥터에서 이산화탄소 흡수가 1억 톤이 된다. 1년에. 그러면은 그냥 쉽게 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한솔그룹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탄소 배출권 권리를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호주에서 심어진 3만 헥타르 나무에서 얼마만한 가치가 있냐. 이 3만 헥타르에서 1년에 약 400억 원씩 5년간 2천억 원의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뒷짐지고 이 3만 헥타르 나무를 관리만 하더라도 1년에 400억 원이 탄소 배출권으로 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400억 원이 다는 아니겠죠. 관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3만 헥타르면 어마어마하게 넘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도 이 톤당 가격이 점차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의 톤당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나무는 더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더 많이 흡수한다. 더 많이 흡수하는데 또 톤당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수익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2008년도 현재 이산화탄소 톤당 가격은 1만원으로 약 1만원으로 책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탄소 배출권도 21세기 환경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조약이 구성이 된 거죠. 만약에 이산화탄소 문제가 볼 것이 아니라면은, 환경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또 인간 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지구 생태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탄소 배출권이라는 국제조약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환경에 엄청나게 큰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와 같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스모그 현상, 연무 현상이라도 하죠. 스모그 현상은 탄화제인 오존이라든가 질소 화합물, 유기 과산화물 등이
배기가스 중 탄화수소나 질소 산화물과 광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생성이 되는 것이 바로 스모그 현상이다. 이 광화학 반응은 즉 비침으로 인해서 화학 반응이 더 촉진이 돼 가지고 오존, 질소 화합물, 유기 과산화물 이것들이 각각의 물질들도 우리 인간 생태계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물론 이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좋은 역할을 하지만은, 대기 중에 있는 오존은 인간에게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오존, 질소, 화합물, 유기, 과산화물 하나하나도 우리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치지만은, 이것들이 다른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 즉 연무, 스모그, 요것들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광화학 반응, 스모그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스모그 현상을 없애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러한 물질들을, 산화제인 이런 것들을 많이 배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는 가능한 조물주가 만드는 그 자체만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만이 지구가 원만하게 유지가 된다. 생태계가 원만하게 유지가 된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상당히 급속도로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을 한다면은 이 지구는 과연 언제까지 잘 버틸 수 있든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가 많이 옛날에는 화석연료가 떨어지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많이 걱정했습니다만, 지금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하죠. 아까 전자, 화석연료가 고갈이 됐을 때 우리는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요기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화석연료 없이도 물론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화석연료가 대부분의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화석연료가 없어도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죠. 어떻게? 풍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여기저기 많이, 그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그 바람기가, 큰 바람기가 있죠. 그것이 바람기가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죠. 생산을 하죠.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지금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가 상당히 군데군데 중소규모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 태양광 에너지가 또 필요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숲을 많이 파괴하더라 이 말이죠. 왜? 적당한 남향인 적당한 형세를 가진 남향의 임야를 이용을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건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숲을 다 파괴시키더라. 그래서 숲을 많이 파괴하면 안 된다 라는 관점에서 요즘에는 산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데 조금은 상당히 까다로워졌어요. 요즘에는 시골에도 임야가 아닌 경작지, 즉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런 경작지가 시골에 젊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또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기계를 사용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들, 이런 것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적당한 땅을 찾아서 지금은 산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그런
묵전이라든가 묵답, 묵어있는 전답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머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과거에 공룡시대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공룡시대 그때는 지구를 공룡이 지배를 할 정도로 공룡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 어떤 시대요? 인류 시대죠. 인간이 지구를 지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공룡은 우리 인간같이 머리가 좋지 않아서 환경이 변화가 되는데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완전 멸종을 하고 말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공룡에 비해서 머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IQ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쉽게 해가지고, 즉 화석연료에 대한 의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조력발전, 풍력발전, 수력발전, 또 태양에너지 발전,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그 대체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모그 현상은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을 시키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이같이 오염물질을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을 시키면 스모그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척조, 녹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40여 분간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강의는 주로 이제 비대면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면 강의를 거의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했는데, 조만간 대면 강의도 가능하면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말 시험은 대면 시험을 치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죠. 중간 시험을 다른 그 레포트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대면 시험에 대비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